안녕하세요. 교육진담 교육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뭐 마치 일주일 후에 만난 것처럼. 이제 뭐 정치자분 잘 지냈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예, 그럼요. 이쯤 되면 이제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저희가 1시간 전 정보밖에 없어서 똑같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방송은 아마 청취자분들이 지난주에 예고했던 것 때문에 계속 기다리고 계셨을 것 같아요. 학원에 도대체 오면 그럼 뭘 얻어가야 되냐.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국악원 원장들에게 진짜 한번 얘기 듣는 게 되게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야 너네한테 가면은 뭘 빼가야 돼?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청취자분들께서 좀 잘 각자 들으시고요. 오늘은 좀 이렇게 지역명도 앞에 붙여가지고 원장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목동의 갈무리 형님 오셨고요. 형님. 존경하는 형님. 오셨어요. 그래서 목동 청취자분들은 잘 한번 들어보시면 돼요. 저긴 저렇게 저걸 가져가면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부천과 청라의 이재식 원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달려드릴게요. 네. 그다음에 그 광진의 라온님. 반갑습니다. 라온님 다 광진 어머님 다 아시던데요 보니까. 부산에 의문을 열다. 유정골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편안하게 좀 얘기를 한번. 그러면 다 알려주신다고 했으니까 이재식 원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저부터. 학원에 도대체 왔어. 학원에 왔으면 뭘 얻어가야 되는 거죠? 학생들이 국어학원에 와서 다 알려주십니다. 적겠습니다. 제일 빼가야 되는 게 뭔가요? 저부터 메모를 좀 하겠습니다. 이거 국어원에 와서 얻어가고자 하는 목적을 사실 가지고 오시죠. 그러니까 저희가 드리기 전에 보통은 이제 목표하는 바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초등생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는 예비 중1부터 하니까 6학년부터 아이들이 오는데 6학년 아이들 부모님 보내실 때는 이제 독서라든지 글쓰기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얻고자 하시고 또 이제 중학교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예비 고등 과정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하세요. 고등학교 가면 뭐가 필요할지 예를 들어 뭐 이제 수능이라든지 내신이라든지 어떤 입시 준비에 대한 과정으로 많이 보내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생들은 당연히 입시 결과를 위해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에 대한 점수를 통해서 목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이제 과정이 보통 크게 나눠봤을 때 그중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세 번째. 고등학교 아이들이 학원에 왔을 때 저희 학원에서 가장 많이 얻어갈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좀 말씀 좀 드리면 일단은 결과인 것 같아요. 결과란 건 뭐냐면 그들이 목표하고자 하는 부분들 또 그 목표에서 이루고자 하는 꿈을 같이 이뤄가는 것이 이제 학원의 목적이 아닐까. 학원은 과정 중심이긴 합니다. 모든 교육 자체가. 그러나 학원은 좀 결과 중심으로 많이 가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부분들을 하는 게 저는 학원이라 보거든요. 그러니까 학원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 냉정하게 또 냉엄하게 질타를 좀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얻어가고자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결과라 보고요. 그 결과에서 내신이든 수능이든 점수에 사실은 또 어떤 그 수치에 의해서 그 학원이 냉정히 평가받는 게 좀 맞다고 보거든요. 그 평가에 대해서 제 1번에 이제 고민하는 분이 누구냐면 저희 선생님들이세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선생님들이 사실 새벽 늦게까지 수업 연구를 하시고 또 그리고 이른 아침 나와서 또 교재 연구를 또 하시고 또 수많은 자료들을 만드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 선생님들의 열정들이 모여서 하나의 결과를 만들어가는 게 학원이라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학원에서 과연 무엇을 얻으러 오냐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부모님들의 목적과 아이들의 어떤 이 이유는 결과에 대한 부분이 맞고요. 그 결과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학원에서 제일 중요하게 준비하는 것은 우리들의 어떤 인생과 모든 땀을 다 바쳐서 학생과 함께하는 거라 봐요. 그래서 저희 학원 잠깐 말씀드리면 학원 선생님들이 휴무일이 언제인지 혹시 아시나요? 학원 선생님들이 휴무일. 주중에 뭐 있지 않나요? 거의 주중에 쉬시고요. 주말에 거의 한 12시간 이상 수업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평일 같은 경우는 늦으니까 또 수업을 하시지만은 주말 같은 경우는 아침에 9시에 저희가 수업을 시작을 해요. 그럼 밤 10시, 11시까지 저희가 이제 교육청에서 허가받은 시간까지 공부를 좀 시키거든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는 과정들이 그 과정들이 이제 저희가 입시 학원으로서 이제 학생들에게 주는 저희들의 에너지고 열정과 사랑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과정에 학원에서 얻어야 하는 것 부분은 결과잖아요. 결과라는 것은 내신 기간, 예를 들어 내신 기간이라는 게 보통 저희가 한 5주 정도 준비를 하거든요.
한 6주에서 5주 정도 하게 되는데 그 기간에 모든 헌신을 다해서 내신 준비를 하고요. 또 그리고 수능이라는 과정은 3년을 준비하잖아요. 그럼 3년 동안이면 예비고를 맡아서 처음 시작했던 중학교 저희가 2학년 보통 이제 2학기부터 이제 고등과정 시작하거든요. 그때부터 해서 만 3년 동안을 아이들과 함께 입시에서 저희 모든 헌신을 다해요. 그 모든 헌신의 제 1등 공신은 저는 선생님들이라고 보고요. 그 선생님들의 교육 연구 시간 또 연구 교재들 또 연구에서 만들어낸 여러 프로그램들을 학생들과 함께하는 그 땀 흘리는 시간들이 학원에서 우리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얻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원을 보내실 때 제일 중요한 거는요. 입시 결과가 좋은 학원 그리고 그 입시 결과에 책임지는 학원 그리고 그 결과를 함께하는 선생님들이 있는 학원을 보내시는 게 학원에서 얻어가는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한 학생의 이름을 저희가 이제 그 입시 실적이라고 보통 하잖아요. 저희가 이제 개원한 지 한 8년 동안은 그걸 안 붙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교육적으로 우리가 이게 옳은 것인가라는 좀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 저희가 이제 한 5년 전부터 그 이름을 좀 붙이기 시작했어요. 어느 아이가 어느 대학 간다. 이 라온님이 고민하시는 내용이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 이름을 붙였을 때 그거를 이제 보는 이제 후배들 있잖아요. 후배들에게 아주 큰 동기가 되고요. 두 번째 또 하나가 이제 부모님 왔을 때 신뢰가 되고요. 저는 또 놀라운 게 뭐냐면 아이들이 나중에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그곳에 자기 이름 붙이기를 원해요. 그래서 합격된 이후에 제일 먼저 전화가 와요. 선생님 저 거기에 붙여주세요라고. 왜냐면 자기 목표를 이뤘잖아요. 그러니까 학원에 보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좀 냉정히 말씀드리면 결과 아닐까. 그 입시 자기 원하는 목표를 이루어가는 것. 근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조금은 선생님들의 열정이 뒷받침되지 않는 학원에서는 아니신 것 같다. 그러니까 조금 죄송합니다. 선생님이 자주 바뀌시거나 저희도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선생님이 자주 바뀌시거나 선생님들이 열정이 다하지 않는 학원이라면 얻어가는 것은 적을 것이다. 그것은 대형 학원의 이름이 아니고요. 작은 학원이라도 선생님들이 어떤 그런 자신의 이름과 사명을 갖고 지도하는 곳에서는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학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좀 현실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우리 라온님이 지금 실적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다고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붙인 적이 없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싶지 아까 예. 이재시 원장님께서 저도 한참 고민했습니다. 예. 하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고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이 자꾸 물어봐요. 그래서 네. 이제 물어보면 알려주긴 하지만 공개적으로 대외적으로 이렇게 붙이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아이디어가 하나 있어서 저도 아직 하고 있지는 않은데 해야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미국 동부권의 네. 대학들이 그 자신의 그 출신 대학, 자신의 대학에 그 졸업을 한 사람 중에 유명 인사가 되면 이제 그 유명 인사가 재학 중에 다녔던 자리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명찰을 붙여준대요. 예. 그러니까 내가 앉아서 지금 여기 하는 이 자리가 클린턴이 앉아서 공부했었던 곳이죠. 그거 좋다. 예. 그러니까 앉아보고 예를 들어 싶네. 우리 라온님 예. 수능 100점짜리가 예. 작년에 6명이나 있었으면 예. 그 그 자리 아이들의 붙여야지. 명찰을 붙여주면 그거 괜찮은데. 과거 외에 그 수능 치기 전에 방석에서 가기도 하고 그렇죠. 뭐 그런 거 옛날에 있었잖아요. 많았습니다. 예, 예. 그 자리가 굉장히 명당 자리가 될 거라고요. 핫플레이스가 될 거고요. SNS 막 사진도 찍고 올리고 그러지 않을까. 그럼 아이들이 아주 긍정적인 기운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은데요? 나 그거 당장 해야지. 이게 못하는 게요. 예. 특목은, 예. 저희는 특목은 공개를 했어요. 특목을 공개한 이유가 뭐냐면, 하도 이제 그 명단이 가장 허수가 많은, 학원들이 발표하는 명단에 가장 허수가 많은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특목은 이제 중학생 아이들의 어떠한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 때문에 격려의 의미로 광고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뭐 신문 같은 데 광고를 내달라고 해가지고, 그건 저희가 이제 진행을 했는데, 대입시는 조금 하기가 뭐 했던 게 뭐냐면, 우리 학원의 노력만 갖고 된 것도 아니고, 그럴 때 그리고, 있습니다. 예. 아니, 애가 서울대 간 게 애가 노력을 해서 지금 내가 해서, 그건 아닌데, 그리고 애가 인생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뻔히 아는데, 그거 갖다가 뭐 내가 이렇게 대바라지게 얘기할 수도 없고, 애가 와서 인사하면 고마운 거고 사진 그렇죠. 같이 찍으면 신나는 거지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근데 예. 앞으로 붙이겠습니다. 그 방법이 있어요. 우리 MIT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MIT. 특별했어요. 사실은 그 학원 앞에 엘리베이터 네. 있잖아요. 네. 그 의자를 2개 두고 네. 아이들이 이제 엘리베이터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예. 합격 의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합격자의 이름들을 다 적어놓고
합격자의 기운을 받아가세요. 쉬었다 가세요. 이렇게 해서 어. 그러면 일부러 한 적 정말로 상담을 오셨던 어머님들도 일부러 그 자리에 앉았다 가시고 그래야 되겠다. 나무 의자로 준비해야 되겠다. 나무 벤치 이런 거 해가지고. 그래서 미리 조금 느낌 오는 애들 있거든요. 야, 여기 좀 앉아 누워 있어봐. 사진도 한번 찍어봐. 너네 어차피 될 거니까 사진 찍어. 아, 그래야 되겠다. 역시 아이디어 뱅크네요. 아이디어 뱅크. 우리의 고민을 단번에 해결해 주셨어. 이거 어쩔 거야 이거 진짜. 이제 광진 난리 났습니다. 그 자리 그 의자 이제 뭐 엄마 사진 찍고 이제 난리 나는 거죠. 해보겠습니다. 예, 되게 좋은데요. 여기 그거? 앉아 있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가가지고 우리 갈민 형님께서는 오면은 뭘 얻어가야 됩니까? 아무래도 고등부 위주의 이재신 원장님께서는 성적이라고 아주 명확하게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중고등이 다 잘 되고 있는 갈무리 입장에선. 예. 저도 뭐 지금 이재신 원장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여기에 저는 좀 토를 조금 좀 달면 입시 성적도 성적인데 조금 구체적이지 못한 그냥 이런 얘기를 드려서 좀 죄송한 것 같은데 저는 그냥 무엇보다 규칙적인 학습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식 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생님들의 그런 연구, 노력, 열정, 땀 이런 거 정말 중요한 거고요. 이제 거기에 이제 저는 이제 학생들의 초점을 좀 맞춰서 얘기를 좀 드린다라고 하면은 규칙적인 학습 습관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인간이라는 게 그냥 저부터도 내버려 두면은 강제성이 동원되지 않으면은 그냥 게을러지고 좀 느슨해지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좀 이렇게 규칙적으로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또 2번 이렇게 가서 꾸준히 무언가를 계속 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거 생각만큼 쉽지 않거든요. 굉장히 힘들고 너무 어렵고요. 그래서 그런 규칙적인 학습 습관을 통해서 뭐 이것도 좀 추상적인 얘기기는 하지만은 또 다시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학생들의 그런 문해력이 높아지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국악원에서 얻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운동선수가 그 나름대로 자기의 그 종목에서 뭐 이렇게 금메달을 따든 은메달을 따든 동메달을 따든 그런 좋은 성과를 내려고 하면은 본질적인 거는 진짜 기초 체력이 바탕되지 않는데 그거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역시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학습 습관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꼭 국어 학원만을 얘기하는 거는 아니겠죠. 그런데 이제 저는 어찌 되었든 뭐 국어 학원도 학원의 일종이니까 학원을 보낸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규칙적인 학습 습관을 통해서 그것을 익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거에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제 아까도 여기 잠깐 모이기 전에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이재신 원장님이 요즘 중3에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학부형들이 중3 가르쳤던 선생님들이 왜 고등학교로 올라가지 않느냐. 예전 같으면은 왜 그런 선생님들이 올라가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도 좀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변화가 좀 있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학부형들이 이렇게 관리나 코칭을 중요시한다라는 생각의 반영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결국은 저는 그런 학습 습관 그리고 잘 관리해 주는 거 뭐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게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요. 가르치는 사람도 단지 그냥 지식 전달하는 것만이 아니라 학생들을 다 일일이 다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익혀야 돼요. 모의고사 같은 거 과제를 내줘도 어떤 학생들은 그냥 자기 시간 없다고 그냥 다 베껴오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게 그러면 학원 보내는 의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가 시간과 품을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저희 국어 학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러면 뭐 그 습관을 들여주기 위한 그런 나름의 어떠한 그 노하우가 있으신
거네요. 그런 노하우는 뭐 이건 좀 약간 말이 좀 이상하지만 일단 돈을 내고서는 다닌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의 부모님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뭐 속된 얘기로 본 좀 뽑아야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자기가 이제 그 학원을 가서 좀 배우고 뭐를 얻으려고 하는 거 그런 게 있어야 되겠죠. 그냥 아까 처음에 지난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처럼 마지못해서 오는 학생들이 국어학원이든 무슨 학원이든 그 효과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김윤 대표님은 아마 학창 시절에 가장 공부를 열심히 하신 네. 본인이 열심히 하시니까. 네. 그건 지금 뭐, 시종일관 하시는 말씀이 하나의 키워드로 좀 집약이 되지 않는가 싶어요. 스케줄로 잘 쓰시고. 성실. 그렇죠. 네. 성실하면 다 돼. 근데 이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성실하지 않은 애를 성실하게 어떻게 만드느냐에 그렇죠. 대한 어떤 예, 부분인데 맞습니다. 우리 라오님이 이 대목에서는 하시는 말씀이 그게 전문가 아니세요? 성실하지 않은 애 성실하게 만드는데. 네. 편지 쓰시고. 저 같은 경우는 학원에서 얻을 수 있는 걸 한 3가지 정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효율성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효율성. 그러니까 네. 사실은 학생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내신 기간 예를 든다면 학교에서 배운 그 교과서라던가 프린트를 읽는데 한 5-6시간 걸려야 될 걸 학원을 다닌다면 선생님들께서 정리해 주시고 요약해 주시고 강의까지 해 주시기 때문에 5시간 걸릴 걸 1시간 정도에 그렇죠. 습득할 수 있다는 효율성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학원 다닐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방향성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지만 학생들은 처음 가는 길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렇죠. 우리가 이곳 이렇게 가면 잘못되는 거고 이렇게 가면 제대로 갈 수 있는 거야. 이러한 방향성을 알려주는 데 있어서 학원이 조금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세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거 이어서 연장선인데요. 관리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도 부끄럽지만 헬스장을 1년 끊었는데요. 네. 1년 동안 간 횟수가 30번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많이 PT를 간다. 받으니까 그 PT 선생님하고 1대1로 이렇게 그렇죠. 시간을 잡으니까 그 약속을 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그런 느낌을 받게 해주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한 반에 15명에서 20명 정도 되더라도 제가 수업하는 동안에 숙제만 검사하는 조교들이 한 2분 계세요. 다 제 제자들인데요. 제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전부 다 제가 어떻게 수업하고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수업하는 동안에 숙제해온 것들 전부 다 확인해요. 그리고 나서 그 숙제에다가 아이들한테 한 명 한 명 이름을 써주고 이 숙제를 제대로 해온 친구들한테는 칭찬을 해주고요. 제대로 안 해왔거나 좀 의지가 부족한 친구들한테는 본인의 경험을 직접 써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가끔 어떤 학생들은 그 조교수님한테 편지를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질문을 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변화돼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들 개개별적인 관리가 부족해질 수 있거든요. 그걸 도와줄 수 있는 스텝이라던가 그런 환경이 잘 돼 있는 학원들이 좀 학생들한테 조금 더 맞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뭐 1대1 과외나 이럴 수도 있지만 사실 금액적인 부분도 그렇고 힘들잖아요. 그랬을 때 학원들에서 그런 학생들을 대규모 수업을 하면서도 한 명 한 명 놓치지 않고 좀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나 인력이 있다면 훨씬 더 교육의 질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학원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는 첫째로 효율성, 두 번째는 방향성, 그리고 세 번째는 스스로 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관리해 준다는 측면에서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제가 라온 국어학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벤치마킹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 녹음하실 때 뭐 내가 사랑하는 후배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후배입니다. 전형의 본인이 자꾸 이제 이야기가 방송을 네. 보시니까 이제 좀 그건 좀 아니다라고 판단하셨나 봐요. 제가 오늘 안 하시네. 그 라온 국어의 장점들이 엄청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큰 장점이 전통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졸업생들이 다시 또 그 동생들 후배들을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많이 좀 노력을 해서 저희도 하고 있어요. 저희 학원도 아마 3년 정도 안에 제2의 라온처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저희들은 이제 뭐냐면 그 관리적인 측면에서 특히 이제 학생들과 어떤 교류 면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클리닉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국어학원을 일주일에 한 번 보내잖아요. 뭐 고등 입시 같은 경우는 3시간에서 한 4시간 사이를 보내시는데 그 정규 수업 1회만 가지고는 아이들이 관리나 학습적인 지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클리닉이라는 걸 보통 학원들이 표방을 해요. 클리닉을 하면 개별적으로 이제 한 번 더 어떤 뭐 지도 질문이라든지 또는 어떤 문제풀이라든지 또는 이제 학습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코칭을 받게 되는데 좀 부끄럽지만 말씀드리면 거의 대부분의 학원들이 사실 형식적입니다.
이름은 크린이라고 해놓고 하지 않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한 선택 부분을 명확히 하는 학원이 있고요. 아닌 학원이 있습니다. 클리닉 같은 경우는 지도하게 되면 저희는 이제 전문 선생님이 그대로 지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담당 선생님들이 하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학생을 지도하는 인원이 줄 수밖에 없어요. 그 학원의 매출에서는 좀 되게 타격이 큽니다. 그러나 교육을 멀리 보고 길게 봤을 때는 그게 더 오히려 학생들에게 인정받고 또 아이들의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전문 선생님들이 다 클리닉을 한다는 게 제일 원칙이에요. 그래서 꼭 일주일에 한 번은 선생님과 일도를 만난다. 이게 원칙인데 근데 이제 우리 아까 라고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갈무리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에 대한 관리가 되지 않는 학원은 사실 국어학원을 보내서 인강을 듣는 거랑 되게 다를 바가 없을 수도 있다. 정말 체계적 관리가 학원을 보내는 이유라고 저는 100% 동감합니다. 더불어서 그 학원의 관리라는 시스템이 언제까지 인간이 다 하느냐, 사람이 다 하느냐. 그건 좀 개선이 되어야 될 방향이 아닌가 싶어요. 교육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IT 기반을 활용한다거나 그렇죠. 또는 일정한 그 프로그램, 교재, 워크북 같은 것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자기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의 개발. 그러니까 지금까지 학원들은 강의하는 것 여기만 초점을 맞춰 왔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뀐 시대에 맞게 이 교육의 컨텐츠를 시대에 맞는 이 그릇에 담는 역할들도 앞으로 저희가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어학원의 장점은 그 선생님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렇죠. 것처럼. 그러니까 다른 과목과 다르게 이야기가 있고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보여지는 모습인데 그 모습이 학생들의 본이 되어주고 그리고 가는 길에 여기에는 웅덩이가 있으니까 나는 빠졌는데 너희들은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라고 이렇게 이끌어준 선생님의 그 생각, 그렇죠. 마인드, 가치관이 되게 멋있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떤 국어학원을 가든 학생하고 잘 맞고 그리고 선생님을 잘 따를 수 있는 학원을 보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제 차례 때 네.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라온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에요. 오늘 이번 주 주제는 라온님이에요. 성실하지 않으니 성실하게 만드는데 뭐 그거 어떻게 겠어요? 답이 없지. 예. 근데 저는 저희 같은 경우나 혹은 이제 제가 고민을 했었던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학원을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학교의 보완제인데 그렇죠. 학교가 네. 하지 못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내는데 저는 이제 초등, 중등, 고등으로 한번 나눠서 상당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각각의 시기마다 아이들이 보완해야 될 지점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초등 같은 경우는 책을 일주일에 한 권씩 읽혀요. 저희는. 왜냐하면 초등책은 일주일에 한 권씩 읽을 수 있어요, 애들이. 예. 2시간 이상 수업을 하면 애들이 이제 몸을 비튼단 말이죠. 근데 이제 아주 상위권 학생들, 책을 좋아하는 학생들 이제 2시간 반짜리 수업을 한번 던져봐요. 이걸 이제 받아들이는 아이들이 결국 학습에 대한 태가 이제 우리 갈무리 형님이 말씀하신 학습의 태가 형성되는 거라고 이제 일단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그냥 2시간 동안 계속 쓰게 해요. 읽고 쓰게 하고만 초등학교 애들이 오면은 좀 힘들게 하죠. 이제 이런 측면에서의 초등부 선생님들의 역량은 어떤 선생님이어야 되냐면 애들을 좋아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딱 뽑을 때 벌써 이렇게 딱 선생님이 애를 싫어할 스타일이 있어요. 면접을 그렇죠. 할 때 보면은 선생님이 딱 보면 벌써 느낌이 오잖아요. 왜 우리가 저 사람은 애를 안 좋아하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고학력이든 아무리 본인의 스펙이 화려하다 할지라도 초등부 선생님이 일단 애를 싫어하면 가르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대한 아이를 좋아하고 가르치는 걸 좋아하고 막 말하고 싶어서 미치. 그렇죠. 내가 한마디 하면 자기가 두 마디 하는 사람이 원래 초등부 선생님의 적격이에요. 그런 선생님들을 양질의 어떠한 급여 체계를 지급을 해서 이제 움직여줘야 된다는 게 제 생각. 그래서 저는 보통 초등부 학원들이 이제 초짜 선생님 대학가 졸업한 사람들을 쓰는데 아니에요. 네. 오히려 경력자를 선호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가르쳐 본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야만이 이제 아이들이 시행착오 없이 움직이니까. 보통의 경우 초등부 국어학원 처음 보내는 상황이 만들어질 텐데 아니 내가 잘못하면은 향후 국어학원 안 다닐 거 아니에요. 우리뿐만 아니래도. 그래서 책임감을 가지고 일단은 초등부 때는 되게 좋은 선생님이 가야 된다. 초등부 선생님들에 대해서도 다른 학원들보다는 조금 대우도 더 높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일단 제 생각이고요. 중등 같은 경우 일단 제가 생각하는 거는 책을 2주에 한 권으로 늦춰줘요. 왜냐하면 책이 어려워지거든요. 어려워지죠. 책이 어려워지고 읽어야 될 필독서도 읽어야 되는. 대신 이제 완독률을 높여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책을 읽으면 애들이 안 읽어요. 그러니까 완독률을 높이기 위해서 책을 선정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한 6년 정도 저희가 이제 독서 교육을 시작한 지가 13년인데 거의 이제 15년 차에 중등을
이제 수능 교육, 수능과 내신, 그 다음에 글쓰기와 독서를 아예 결합을 한 이 말씀하셨죠. 지난주 말씀하셨죠. 종합학원의 어떤 프로그램을 유지해 온 지가 거의 이제 15년 정도 유지를 해왔는데 선생님 3분이 들어가거든요. 중등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수능과 내신을 가르치는 선생님과 독서를 가르치는 선생님과 글쓰기 선생님이 각각 달리 들어가야 돼요. 저희는 3명의 선생님이 들어가서 수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 이제 또 우리가 이 독서 선생님과 글쓰기 선생님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냐를 좀 바꿔왔죠. 저희가.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7, 8년 전과 지금이 좀 달라지는 게 초창기에는 문예창 작가 선생님들을 선호했어요. 제가. 글 쓰는 거 좋아하는 분들.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막 그래 애들이 엄청 막 신나게 막 글을 썼단 말이죠. 근데 이 시스템이 지난 7년 이후부터 대한민국 교육제도와 학교가 바뀌면서부터 이 선생님들이 수업을 힘들어해요. 왜 힘들어 했냐면은 7년 전, 8년 전서부터 대한민국이 수행평가라고 하는 것이 일반화되기 시작하면서 중등과정에서의 글쓰기가 창의적인 발상의 글쓰기에서 논리적인 독자적으로 논증의 글쓰기로 바꿔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텍스트 자체가 사회과학, 철학, 과학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생님들은 소설을 위주로 해가지고서는 계속 이제 아이들에게 창의성을 위한 어떠한 쓰기 교육을 시켜주고 싶은데 시대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책을 이제 우리가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책이 아니라 과학책도 읽혀야 되고 역사책도 읽혀야 되고 경제학 책도 읽혀야 되는데 이때는 또 이 선생님들이 수업 부담이 가중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1세대 그렇죠. 글쓰기 예. 교육을 책임졌던 바뀌었네요. 선생님들이 예. 거의 퇴사했어요. 그렇죠. 예. 본인들이 힘들었죠. 그때는 이제 저희가 그 한예종이라고 제가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한예종의 그 석사 과정이 5명밖에 없어요. 한 과에. 예. 근데 그 중에서 저랑 같이 일하시는 분이 12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거의 싹쓸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한예종에서 글 쓰는 분들은 야. 알바를 할 거니 안 할 거니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알바를 할 거면 저랑 하는 거고 안 할 거면 너는 그냥 글을 쓰는 거고 다 왔어요. 다. 무조건 보지도 않고 뽑아줬어요. 왜냐하면 아니 얼마나 글을 잘 쓰면 그 대학 그 학과에 그렇죠. 들어가냐고요. 예, 그러니까 예. 대한민국 글을 제일 잘 쓰는 사람이니까 뭐 우리 애들 가르치면 된다는 거죠. 내가 검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예종이 검증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갔는데 이제 이 선생님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좀 편안하게 자신의 그 활동들도 해 가면서 이게 이제 그분들은 어떤 직업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아니고 이걸 직업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아니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 속에서의 과정들이었지만 제가 이제 고민을 했죠. 그래도 어쩔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편하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 제도 자체가 수행평가 위주로 그렇게 바뀌어갔는데 그래서 이제 또 생각한 게 이제 서울대 석박사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슬픔이죠. 예, 인문사회 쪽 석박사님들은 연구 논문을 쓴다거나 이럴 때 잠시 짬이 나요. 잠시 짬이 나. 그러면 이제 그런 선생님들을 또 영입을 하는 거죠. 그런 선생님들을 영입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중등 과정의 거의 모든 전 영역에는 서울대 석박사 출신 선생님들이 한 분씩 항상 있어요. 항상 있어서 그분들이 이제 아이들의 독서와 글 쓰는 과정을 진행을 해줘요.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은 해당 전문 분야의 논문을 써봤냐 안 써봤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울대라기 때문에 대단한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연구 주제를 가지고 논증을 해봤냐 안 해봤냐는 경험은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경험을 해본 사람이 중학생을 가르쳐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네. 그러니까 중학생을 이런 선생님들이 중학생을 가르쳐야 되는 거고 효과는 이때 본다. 이때 아니면 효과를 볼 수가 없다.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저희도 마찬가지로 내신과 수능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또 중학교 때는 초등이랑 똑같아요. 내 애를 잘 챙기는 사람. 네. 시험이 끝나자마자 학교 앞에서 시험지를 걷어낼 수 있는 깡다구가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애가 시험이 끝나면 학교 앞에 가가지고 시험지 내놔. 이 정도 급하니까 막 가가지고 시험지 내놔. 왜 가니? 시험지 거들어요. 왜 가? 아유, 궁금해서 안 돼요. 이러면서 가가지고, 너 와, 다 나와. 이러면 이제 학교 앞에서 막 애들이 막 구름같이 몰려와가지고 학교 선생님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시험지를 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보고선 이걸 왜 틀렸냐는 둥, 뭐 그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지. 이 사람이 어떤 연구 논문을 썼냐는 되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3학년이 수능 위주라면 1, 2학년은 내신 위주이기 때문에 내 아이를 얼마나 잘 챙기느냐에 대한 어떤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각 학년별로
그렇죠.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또 내 애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따라서. 근데 이제 저랑 다를 수 있거든요. 어떤 아이들은 사실은 이제 문법이 약할 수가 있으면 단기 특강으로 문법을 중등 과정에서 정리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학원들을 활용을 해야 되는 거니까. 모든 학교에 커리큘럼이 있잖아요. 학교 알림이라는 것을 들어가면 커리큘럼이 있듯이 예. 학원도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학원이 좀 메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예, 잘 한번 보시면서 그거를 내 아이와 어떻게 접할 것인지를 미리 그렇죠. 사전에 상담하시면서 들어가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예.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감동받았습니다. 예, 대표님의 노하우를 제가 얻었네요. 대표님의 이 예. 그 교육 철학이 감동을 받았어요. 뭐왜 또 그러세요? 아니 논증적 사고, 예. 논증적 사고, 논리적 사고, 또 논증적 절차에 따른 논리적 글쓰기. 전 국어 선생님들이 전국에 다 모여서 한번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우리 지금까지 잘못했어요. 우리가 텍스트 생각. 위주로 가르쳤던 것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예. 이제 이렇게 가르치겠습니다. 라는 참여와 선언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네.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네. 집단적으로 저희가 저 힘들어요. 저 이런 거 되게 힘들어합니다. 닭살 돋아서 지금 네. 벌써 닭살이 지금. 그리고 대표님 진심이에요. 박수 한번 쳐보세요. 예, 닭살이 한 대. 자, 오늘 이제 라온님 얘기 듣는 건데, 예, 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하면은 각각의, 예, 아직 그렇죠. 이- 예, 예. 그 다들 이제 국어 학원에 보냈을 때 인지적인 요소에 대해서 말씀들 하신 것 같아서 이제 국어 선생님들만 다른 교과목과 달리 국어 교과 선생님이 줄 수 있는 정서적인 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네. 전 좀 하고 싶어요. 네. 국어 학원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질문은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국어 학원의 선생님이나 원장이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이야기겠죠. 전 줄 수 있는 것과 더불어서 주고 싶은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국 사회가 굉장히 상처받기 쉬운 사회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취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획일적이에요. 아까 우리 김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서연고를 가야 성공한 거죠. 아니면 이과 학생들은 서포카를 가야 성공한 것이거나 혹은 의치안을 가야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획일적 성공 기준이 있는 아이들이 공부 때문에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렇죠. 교사나 학부모의 교육 태도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평가적 또는 조건적 훈육과 양육의 태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가 모든 평가의 기준이 돼요. 게다가 이제 극핵 가족이잖아요. 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여럿이면 부모의 기대가 여러 명으로 분산이 될 수 있는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기대가 집중이 되죠. 그러니까 아이가 갖고 있는 부담, 또 도달해야 될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무기력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님께 나 안 할래요, 못 할래요, 안 갈래요, 못 하겠어요, 하기 싫어요라는 말을 막 많이 해요. 근데 우리는 단순히 그 이야기를 공부를 하기 싫다는 이야기로 듣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아이들의 신음이거든요, 신음. 공부로 받은 아이들이 공부로 상처받은 아이들의 신음이면서 동시에 그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무기력에 빠진 아이들, 절망에 빠진 아이들이 공교 교실에 갔었을 때 교실이 어떤 상태에 있냐. 그러니까 공교 교사들이 그 학교를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밀림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짐승들이라는 거죠. 네. 제어가 되지 않는 짐승들이라는 겁니다. 더 심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관리나 간섭에서 벗어난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 스킨십이 애정 표현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이루어진다고도 해요. 또 하나 학교가 숲이 되고 있어요. 숲이 된다는 말은 숲속의 공주들이 그렇게 많아요. 실제로 고3이나 고2들이 학교 수업 시간에 몇 명이나 자지 않고 수업을 듣고 있는가 혹시 물어보셨습니까? 3명, 5명 정도 이렇거든요. 전부 다 숲속의 공주예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숲속의 공주라는 동화가 있잖아요. 그 공주가 100년 동안 잠든 저주를 받은 거였거든요. 16살 오로라 공주가 100년을 잠들었다 깨어나면 그 마을이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잠든 시간, 우리 아이들이 교실에서 잠든 시간은 그 아이들의 영혼이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영혼이 죽음에 이르렀다는 것, 과학이 이야기하면 하나의 세계가 닫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 아이들에게 치유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치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무엇일까? 그것이 학교라 공부와 연관해서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네. 하면 저는 우리들이라고 네. 생각을 해요. 독서, 특히 독서인 겁니다. 이건 고대인들의 생각에도 나타났더라고요. 고대 그리스의 도서관 테베라는 도서관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 도서관 입구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어요. 이곳은 영혼을 치유하는 곳이다. 그럼 도서관이 영혼을 치유하는 곳이면 영혼을 치유한 것은 무엇일까요? 책이겠죠. 그럼 독서 행위는 바로 치료 행위입니다. 그래서 요즘 뭐 독서 테라피, 독서 뭐 지도사, 독서 치료 지도사 같은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독서하는 강사나 독서하는 원장이 많은 학원에서 이렇게 좀 감정적 위로를 좀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국어학원에서 위로를 받으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능숙한 독서가로부터 지도를 받을 수 있는 학생이라면 굉장히 이게 권장도서 이외에 각각의 아이들에게 필요한 책을 좀 권유받을 수 있는 그런 곳에 좀 학원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이가 지금 전 의대를 가고 싶은데 의대와 관련된 수학책을 읽을 게 없을까요? 라고 하면 곧장 추천을 해줄 수 있거나 잠시 검색을 해서 좀 찾아줄 수 있는 그런 분들. 특히 이제 저학년들의 경우에는 독서 자체가 곧 공부이거든요. 저는 이걸 교과 독서라고 그러는데 ES24에 들어가서 교과서 수록 도서라고 치면 이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본문의 원전들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1 학생이 내가 중2 공부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저희 같은 사교육의 도움만 받을 것이 아니라 네. 스스로 찾아 읽는 독서를 할 수가 있는데 2학년 1학기나 2학년 2학기 교과서 수록 책 명이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추천을 좀 학원에서 좀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국어 선생으로서 이제 국어 점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한 말씀 드리면 정밀한 진단을 좀 받아라. 그렇죠. 그러니까 교수자의 강사의 뛰어난 티칭을 받고 또 코칭을 통해 관리를 받고 학습자 개인의 노력을 통해서도 성적이 안 오르는 이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 진단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전문가인 우리들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와서 저는 국어를 못해요 그러거든요. 근데 살펴보면 국어를 못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제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재별로 취약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또는 사고력별로 유형별로 이 아이가 어떤 부분이 취약하다는 것을 정밀하게 진단을 해서 처방을 내려줘야 되죠. 그렇죠. 예, 그것이 국어학원에서 우리 학생 학부모가 얻어야 될 가장 중요한 학습적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저는 두 가지 요소, 정서적인 위로를 좀 네, 받아라. 존중받는 그리고 교육. 예, 정밀한 진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그래도 국어학원이 사람 대우 해주죠. 수학학원보다. 왜냐면 이제 수학학원은 문제를 못 풀면 이제 힘들어하고 영어를 못하면 대화가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국어는 어쨌든 예, 사람 대우 독서 해주니까. 교육에서는 조는 아이들이 없죠. 예, 다 그래서- 능동적 참여를 하니까 소외받는 것도 없고. 예, 가끔 예, 그리고 유 대표님 말씀에 저는 또 마지막 공감하는 부분이 정밀 진단이란 말 되게 중요하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국어 학습자는 처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처방의 어떤 결과를 함께 책임질 수 있는 것도 필요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아이들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어떤 진단을 통해서 어떤 계획성을 심어줘야 되거든요. 저희가 이제 저희 학원 교육에서 이제 그 어떤 그 타이틀 쓰고 있는 게 국어 학습을 디자인하다라고 저희가 이제 이름을 이제 붙여서 하는데 학습에 대한 계획 그리고 어떤 그 평가 이런 계획을 통해서 평가를 통해서 계획이 만들어지면 그걸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가 저희 학원의 어떤 모토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는 곳이 학원이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의 어떤 오해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학원에서 좀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진단과 관련해서 보면 80점으로 3등급을 받는 학생과 90점으로 2등급을 받는 학생이 그렇죠. 예. 동일한 시간, 동일한 노력, 동일한 과정을 통해서 공부할 때 누가 1등급에 더 먼저 도달할 것인가. 80점, 90점. 일반적으로 90점이 그럴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으나 진단과 관련해서 보면 진단을 받은 사람이 그렇죠. 1등급부터 빨리 도착한다. 네. 예를 들어 80점을 받고 있는데 이 아이는 특정한 제재나 특정한 유형이나 특정한 사고력과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한 아이일 수 있거든요. 이 아이는 의외로 빨리 치유가 돼요. 치료가 되죠.
그런데 90점을 받는 이 아이는 시험을 칠 그렇죠. 때마다 다른 제재와 다른 사고력과 다른 유형에서 틀린다면 이 아이는 굉장히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친구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교수자들의 정밀한 진단 이건 아주 중요한 요소로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나원님 그렇죠? 말씀하신 네. 효율성도 그 측면에서 그런 것 같아요. 예. 뭐 나중에 한번 우리가 중등 진단과 고등 진단의 차이점 예. 이런 것들에 정말 대해서도 좋은 한번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 왜냐하면 이제 중등 진단에서는 이제 독서력에 대한 그렇죠. 진단, 예. 창의적 발상에 대한 진단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까지 연결해가지고 또 한번 또 다루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 이제 저기 보실 때가 됐어요. 자, 국어 만세 2월 2주 마칩니다. 예. 예. 고만세. 고만세. 감사합니다.